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지수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3% 내린 9,280으로 마쳤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 연준은 또 성장이 올 하반기에 재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과 일본 증시의 급락 여파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차익 매물이 늘어난 금융주 중심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심부전증 등을 앓던 수도권 거주 40대 여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로써 60대 남성이 세 번째로 사망한 데 이어 6일 만에 신종플루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불안 때문에 결국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소폭 떨어졌는데요. 다우가 0.3% 밀린 채 9,280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발표한 8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감소가 예상보다 많아서 이틀 뒤에 공공 부문을 포함해 미국 전체 고용 지표가 집계가 될 텐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공장 주문도 기대치에 미흡했고 2분기 생산성은 좋았지만 호재로 또 작용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고용 불안감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보니까 민간 부문 고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악화됐다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조업 그 주문 증가폭도 예상보다 좀 많이 올랐지만 예상보다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놓으면서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 또 전일 급락을 하면서 그 급락에 대한 여파도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장중에 유가가 좀 움직이면서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지수는 좀 약세로 일단 미국 증시가 끝났습니다. 네, 다우 일주 흐름이나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급락 여파가 좀 아직 남아있는 게 좀 오늘도 좀 약세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FOMC 의사록과 함께 일단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완화되면서 일단 내일 시장 전망치가 좀 약간 한번 좀 강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21선을 좀 많이 깨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고점 논란은 일단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상에서는 좀 많이 좀 밀려 좀 내려오지만은 일단은 보시면 일단 9,138 정도는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선이 지지가 안 돼버리면 또 한 번에 큰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우 산업지수 말고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S&P 500 지수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와 마찬가지죠. 미국의 종합주가지수인데요. 미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좀 약간 마찬가지인데 다우하고 좀 틀리게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만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S&P 500 보시면 약세폭이 좀 다른 다우보다는 좀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조업 주문 지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아직은 달력을 좀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약간 안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S&P 500과 다우 차트까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고용 쪽의 지표가 안 좋아서 하락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정식의 어떤 공공부문까지 포함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는 이틀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일단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선행 지표격으로 또 내놓았지 않습니까?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고용 지표가 나온 것인데 얼마나 안 좋아졌나요? 일단 8월 민간 부문 고용이 한 29만 8천 명도 감소한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가 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었고요. 일단 7월 그 민간 부문 감원은 일단 36만 명 잠정치보다도 좀 약간 적었던 것으로 수정 발표까지 했는데요. 일단 감원금은 전달에 대해서 일단 6만 한 2천 명도는 일단 줄어들었다고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 고용 감소가 좀 이렇게 감소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도 한 7만 3천 명, 특히 금융 부분에서도 한 1만 9천 명도 감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좀 이슈로 생각해보면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거의 30만 명 이렇게 육박하게 집계가 나왔군요. 예. 일단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닷컴의 조셉 브루셀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하기로는 일단 고용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미국의 소비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도는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계속 고용 지표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서 미국 증시를 한번 이렇게 전망치를 좀 이렇게 한번
대해야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ADP가 발표한 민간 부문 고용 감소가 거의 지금 30만 명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요. 공공 부문까지 포함한 그런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감소 이틀 뒤에 발표될 수치 역시 좋지 않을 개연성이 현재로서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미국의 7월 공장 주문도 나왔는데 조금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된 것 같은데 기대치는 또 미흡했다라고요? 예. 일단 7월 제조업 그 부분이 한 1.3% 정도 증가는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장에서 나타냈던 그 전망치가 일부 전망치가 한 4.9% 정도 한 4.9% 정도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전망치보다는 좀 많이 하회하면서 일단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예상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2분기 또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 미국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은 일단 연율 기준 한 6.6% 정도 일단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증가율로 따지면 6년 내에 최고로 일단 뭐 안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가율이 좀 노동 생산성이 높았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슈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쪽으로 말해버리면 임원에 대한 삭감이 좀 많았죠. 일단 직원들에 대한 직원과 그다음에 임금 삭감에 따라서 일단 노동 생산성은 증가했는 반면에 그 고용은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뭐 노동 비용이 조금 감소를 하고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은 기업 이익에는 분명 일단은 뭐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또 집계가 나왔어요. 예. 지난주 모기지 은행 그 협회죠. MBA에서 일단 지난주 그 모기지 신청이 전주 대비 한 2.2% 정도 일단 감소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전체 모기지 신청 중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신청이 한 전주 대비 1%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을 이제 바꾸기 위한 그 차원이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파이낸싱 신청이 한 3.1% 정도 감소하면서 일단 어제 모기지 업체들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모기지 업체가 나왔으니까요. 기왕지사 업종별 등락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전날 시장에 큰 폭의 어떤 급락을 이끌었던 주인공이었던 은행주들, 급락세는 조금 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부진했죠. 예. 특히 좀 금융주에 대한 일단 고점 논란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물론. 근데 그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단 S&P 500의 금융업 지수가 금주에만 한 6.6% 하락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마이너스 한 1.09% 정도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IB 은행 중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 1.02, 그다음에 웰스파고 마이너스 한 0.46%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일단 금융주자가 좀 약간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그 모기지 업체 큰 모기지 업체인 그 프레디메이커, 페니메이가 이제 모기지 신청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한 13% 정도 일단 급락하면서 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AIG 같은 경우에도 전날 20%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 시티그룹과 마찬가지로 반등에 조금 성공을 했죠. 예, 일단 뭐 저희 쪽에서 보시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수준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에는 워낙 크게 좀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5% 정도 상승했던 상승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수준으로만 그렇게 좀 예상하실 수 있고요. 일단 안정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이런 금융주들의 지수를 좀 한번 파가면서 일단 뉴욕 증시나 아니면 국내 증시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조금 엇갈렸고 그나마 조금 좋았던 미국의 2분기 생산성마저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덧붙여서 미국의 연준도 8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이 조금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아서 조금 의견들이 해석이 좀 갈리는 것도 같아요. 예, 일단 그 위원회 구성됐던 분들은 대부분 좀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한 반 좀 이렇게 양분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일단 GDP 성장률은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은 좀 부정적인 전망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시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알다시피 일단 금융주 자체가 아직은 뭐 활발하게 지금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조업 자체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단순히 GDP로 따져버리면 뭐 최근에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에 살아남았던 자동차 그런 쪽에서만 일단 일부 제조업에 대한 고용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다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게 아직 뭐 정확한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GDP는 그냥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에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 지표를 전망해봤을 때 GDP는 앞으로 좀 약간 더 좋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갔을 때는 일단 부정적인 전망은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일단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의사록을 지금 이제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의사록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부정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이었습니까? 고용도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뭐 고용도 좀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그 후반에 일단 고용보다도 일단 앞서서 이제 공장제 주문이라든지 그런 이제 신속하게 뭐 제조업 주문 같은 게 활발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불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지표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나요? 지금 오늘 밤에는 일단 주요 이슈가 일단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ISM 8월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 그 예상치는 이제 약간 소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약간 낮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8월 서비스업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 좀 예상치가 좀 약간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줄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그런 신호가 될 것 같고, 예. 8월 서비스업 지수도 소폭 지금 이전치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간밤에 다우가 0.3% 밀려서 9,280에 끝났단 말이죠. 또 전날에는 완전히 급락을 했었고 그렇다면 예. 오늘 밤에 지표가 조금 좋으면 조금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다우 차트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 그 약세가 좀 많이 좀 완화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지표 이런 지표 좋은 지표가 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만약에 소폭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망치가 부합되게 될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 위주로 아니면 제조업주 위주로 약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조금 좋은 소식 들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유럽 증시는 사흘째 하락을 했는데요. 금융주가 역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예, 일단 그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좀 많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부담으로 좀 약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예. 일단 뭐 다우존스, 유로, 스톡스 600 지수 구성 종목들이나 이익 대비 주가가 6년 내 최고 수준을 이루는데 6개월간 급등 랠리에 따른 주가 부담으로 최근에 한 3일째 이제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한 2.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수도 한 10.31포인트, 그다음에 독일 닥스 30 지수도 한 7.45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유럽 증시가 약간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 폭 자체는 크지 않고 약보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국제유가는 지금 장중에 좀 강세로 나타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그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에 일단 힘입어 장중에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에서 일단 석유 증산을 동결하면서 일단 지수가 좀 많이 유가가 좀 많이 흐름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주주들이 장중에 좀 이렇게 많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나 유가에 대한 선물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유가가 약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보합세로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생각하기로 일단 유가가 한 70불 정도 일단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가 70불이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경기가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좀 많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유가는 좀 이렇게 그 근처에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여기 이 등락폭에서 한 $5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네. 유가에 대한 그런 글로벌 증시라든지 지표의 부담감은 좀 덜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종가와 변동 없이 전강 후약을 보여주면서 배럴당 $68.05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경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설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냉대를 받았던 그런 IT 부문, 이제는 조금 빛을 볼 것 같아요. 어제 정부가 이른바 IT 뉴딜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IT 핵심 전략 사업에 189조 원을 투자하고 2013년까지는 휴대폰 산업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 등의 골자로 하는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예. 이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IT 코리아 미래전략회의에서 IT 융합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대폰 등의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을 5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제시하면서 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우선 IT 연계 산업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10대 산업을 융합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10대 융합 전략 산업은 이 자동차와 조선, 의료와 섬유, 그리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으로 2013년까지 각 분야에서 국내 생산액만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인류 수준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또 글로벌 100위 이내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선도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3대 품목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예.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와 네트워크, 방송 장비 등 관련 5대 장비 산업에서도 중핵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와이브로와 인터넷 TV, 3D TV 시장의 조기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미래 인터넷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IT 미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액은 2013년까지 정부가 14조 1천억 원, 그리고 민간 기업이 175조 2천억 원 등 총 18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 투자분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IT 정책이 큰 그림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IT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IT 정책이 전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 초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해체가 되면서 그렇죠. IT 관련 업무가 많이 분산이 됐고 또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방통위에서도 통신이나 IT 정책이 방송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업계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IT가 설 자리가 없다는 골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IT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또 190조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자 업계에서는 IT가 이제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IT 산업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보고회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IT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IT 전략이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어제 발표된 청사진 자체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갈지가 IT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도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지금 잡지 못하고 부처 간의 엇박자만 내면서 정부가 유동성 함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잡지 못하는 정부의 딜레마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집값을 잡자니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이제 역으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금리로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맞물려 있어서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서 부처 간의 갈등도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일부 국지적인 과열일 뿐이라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서는 이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등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하고는 한 목소리를 냈던 국토해양부에서조차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출 규제 등 적절한 대응책을 쓸 필요가 있다는 그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경기 회복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표류하는 사이에 이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과열 논쟁의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6년 가을 수준을 넘어서서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인데요. 이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의 51평형미터의 경우는 지난 4월에서 5월 9억 1천만 원 선이던 거래 가격이 네. 7월에는 10억 1,500만 원으로 올라섰고요. 이는 네. 2006년보다도 6,500만 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강남뿐 아니라 과천과 서울 양천, 강동구 등 재건축이나 학군 수요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일례를 들자면은요. 네.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과천 지역의 아파트 값은 평균 20%에 육박하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지정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담보 인정 비율을 40%로 제한할 요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과천은 지금 주택 투기 지역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나 목동, 신시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양천구 역시 집값 사정은 비슷하지만 현재 그 투기 지역은 이 강남 3구로만 제한돼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강남 3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이 시중 유동성의 확대와 또 이 같은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줄곧 이 규제 완화 일변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네. 또 서울시도 집값 상승에 상당히 불을 지폈는데 압구정동 등 그 한강변에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 이 정책 수혜 지역의 재건축 추진단지 값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억 원씩 오른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썩이는 집값에도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낼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만으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터지고 추락했다가 이렇게 등급이 원상 복귀된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전망은 그 현재 신용등급 수준이 적정하고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다는 뜻이고요. 네. 부정적이라고 하면 수개월 이내에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피치는 작년 11월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9개월 만인 어제 등급위원회를 열어서 전망을 원래대로 돌려놨는데요. 이 피치는 작년 11월에 6개국의 등급 전망과 4개국의 등급을 낮췄지만 그 이후에 원상 회복을 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합니다. 네. 그 한국의 신용 등급은 A+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 등급 전망을 올린 이유로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또 거시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외화 유동성의 개선 등을 꼽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돌아서고 이 외환 보유액이 확충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상환불능 우려가 상당 부분 사라진 데다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등급 전망 상향 조정은 또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 등급과 전망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국가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도 크게 개선이 되고 또 증시와 채권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외화 유동성 개선이었는데요. 현재 외환 유동성이 그렇다면 얼마나 나아졌는지요? 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작년 말에는 2천억 달러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는데요. 지난 8월 말 현재는 2,5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1년 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8월 말 현재 2,500억 달러에 근접한 외환 보유액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불안에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가 0.3% 떨어져 9,280에 종료가 됐는데요. 나흘째 하락입니다. 금융주도 급락세는 면했지만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시간 뒤에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